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대선 이후에 첫 전국 지방선거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이번 지방선거. 각 정당이 사활을 건 경쟁으로 치열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이슈에 예속될 우려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까요? 이 시간에는요, 6.13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동시 지방선거 역대 7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저는 촛불 이후에 첫 번째 치르는 지방선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어쨌든 좀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치가 근본적으로 좀 개혁돼야 된다라는 예. 목소리를 냈는데 예. 사실은 요즘에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만 예. 국가에서만 적폐가 쌓이는 게 아니라 지역에도 적폐가 쌓여 있고 그럼요. 국가 정치만이 아니라 지역 정치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저는 좀 지역 정치를 개혁하고 좀 지역에 쌓이는 적폐도 청산하고 좀 지역에서부터 뭔가 우리 민주주의를 좀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람은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전망을 여쭤볼 텐데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 저는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여러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예. 지금 이게 지방선거가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예. 그리고 관심들도 아직 높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지방선거를 만약에 그냥 시민들이 큰 관심을 안 가지시고 치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좀 기득권을 가진 지역의 좀 일종의 그런 지역의 적폐 세력 이런 예. 사람들이 또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역 사회를 또 장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또 뭐 대거 후보자로 맞습니다. 이제 선정이 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공천만 받으면 또 거대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예. 이런 공식으로 또 가게 되면 예. 사실 거대 정당들이 또 공천을 잘못할 경우에는 예. 이 우리가 바라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가 오히려 또 후퇴하는 예.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의 지방선거와 이번 지방선거가 다른 점 혹은 달라야 한 점 이걸 좀 짚어주시죠. 지난 지방선거하고 이제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게 세 가지 정도가 차이가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는 여당과 야당이 지금은 바뀌었죠. 네. 박근혜 정부 때 여당, 네. 지금은 문재인 정부 야당. 예. 그러니까 여야가 바뀐 선거죠. 예. 이거는 선거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바뀐 선거다. 두 번째는 앞서 하성수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민심에서 대통령을 뽑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촛불 민심의 효과가 과연 지방선거까지 미칠까? 아하. 안 미칠까? 예. 끝났을까? 예. 아니면 더 불타오를까? 등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는 거죠. 예. 1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촛불 민심 이후에 이제는 대통령 권력을 만들어냈고 지방 권력을 만들어내야 할 타이밍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촛불 민심 이후 첫 선거라는 측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는 3당 체제입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는 양당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3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3당 체제에서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수가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까? 예. 또 거기다가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자 구도가 되면은 실제로 보수표나 중도표 이런 표가 또 어디로 모일 것인가? 또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3자 구도, 양자 구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 볼 때는 관전 포인트가 더 많은 것은 3자 구도가 더 많습니다. 예. 요 세 가지 정도가 예. 4년 전의 지방선거하고는 전체적인 정치 환경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자구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뭐 녹색당이라든가 예. 민중당이라든가 이런 당들은 이제 빼놓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당 체제로 볼 때. 정당 체제로 정당 볼 체제. 때. 소수 정당 많습니다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내 정당을 원내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네. 가지고 정당 체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정당 네. 체제를 볼 때는 3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사실 뭐 이번에는 정말 그 소수 정당들이 성공적으로 그 지역 의회들 좀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가 그랬더니 이번에 또 선거를 다 쪼개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회방을 놨더라고요. 네, 거대 네, 정당 네. 두 군데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뭐가 바뀌고 있는 건가, 촛불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참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 같은 초대형 이슈가 또 강타했어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더더욱 그냥 양분된 선거 뭐 이런 걸로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정책 선거가 돼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뭐 선거 때 이 토론도 될 수 있고 네. 선거를 통해서 어떤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게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면 전 두 가지 이슈 정도는 이번 지방선거 때 아주 유권자들께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아무리 남북 정상회담이 큰 이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같은 이슈.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지금 요즘에는 이 숨쉬는 공기에 대해서도 네. 안전을 자신하지 못하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이슈 같은 거는 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자들이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뭐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벌써 말씀하시고 계신데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우리 삶에 밀접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이게 선거 이슈가 되고 우리가 좀 토론을 제대로 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미투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워낙 큰 이슈지만 상반기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미투 운동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그 어떤 성폭력, 성차별 문제 네. 또 뭐 이렇게 성평등 실현 이런 과제들이 사실 지방선거 때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요. 네. 17개 광역 지자체에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후보가. 네, 네. 거기다가 제1야당도 네. 여성 한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공천이 그렇게 됐는데 저는 뭐 일단 공천은 그렇게 됐다는 건 뭐 당연히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고 예. 보고 최소한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좀 미세먼지나 미투 운동처럼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이 좀 지방선거 때 각 정당이 책임 있고 공약도 내고 네. 토론도 하고 그래서 좀 해법을 찾는 예. 그런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 워낙 큰 이슈지만 네. 이런 이슈들 또는 뭐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뭐 농촌 지역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지 예. 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미세먼지 말고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또 주거 문제 같은 것도 그렇죠. 심각한데 예.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지방선거 때 얘기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하면 우리가 지방 정치를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에 개헌안에서 지방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방 정부.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자치단체장, 지방 정부의 장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방 정부라고 얘기할 때는 지방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생활 정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생활 정치라는 개념이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방금 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정치의 현장이 지방선거인데 예. 지방선거의 이슈가 남북 문제라든지 또는 저 미투 운동도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미투 운동도 주제가 아닌 그잖아요. 지방 정부의 생활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항상 우리 기본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문제가 안 된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좋은 게 미세먼지 이런 거, 예. 또 생활 쓰레기요, 예. 음식 쓰레기. 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문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 정치 무대보다는 생활 정치, 지방 정치 무대에서 훨씬 더 통할 수 있는 주제인데 이런 주제들이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항상 느끼면서도 크게 그걸 따져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이슈가 많습니다만은 누가 이번에 보니까 A 후보는 생활 쓰레기 문제를 정말 정리 잘했네.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만약 당선이 되면은요. 다음부터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생활 정치 현장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거대 이슈가 이를테면 누구는 미투에 그랬다고 하더라. 누구는 뭐 남북 문제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또 누구는 뭐 이번에 보니까 무슨 드루킹과 관련돼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생활 정치의 의제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생활 정치를 뿌리내릴 수 있는 각 정당,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는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표를 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중앙의 이슈가 지방을 장악하는 그 구조가 바뀌진 않잖아요. 가령 지금 보면 뭐 구청장 같은 경우 거의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뭐 끼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전략 공천을 갖다 막 하고 뒤에서 막 그 구의원들 줄 세우게 해가지고 구청장 지지하게끔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아무리 국민들이 보고서 이제 찍으려고 해도 이미 보면은 판세가 이제 갈려져 있고 정말 쓸만한 후보들은 다 컷오프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앙정치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 자 유권자 여러분 이 후보 어떻습니까?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각 지역의 독특한 어떤 그 인재를 영입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소환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중앙정치에서 다 결론 내버려요. 예. 그러면 또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지역에 권한이 있느냐? 권한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지방 정부에 누가 되든 간에 중앙정치에서 살짝 그다 결정 다 한 거잖아요. 예. 그걸 관심 없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왜
자기 지역구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구청장을 통해서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진짜 이해 못 하겠어요. 예. 구청장이 자기가 공천한 사람이 되면은 다음에 총선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뭐 그걸 이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구도를 이제 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네. 지금 4인 선거구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울 그렇게 뭐 네. 조례를 통해서 4인 선거구제를 갖다가 뭐 이미 늘리려고 제한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뭐 4인 선거구가 그 시도의회에서 다 없어졌는데요. 예.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그 지금 여당인 민주당도 그 서울시의회, 뭐 경기도의회에서 이 4인 선거구가 다 없어지는데 네. 사실 양당이 어떻게 보면 야합을 한 겁니다. 야합이죠. 예, 야합을 해서 네. 4인 선거구가 되면 아무래도 좀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걸 쪼개서 2인 선거구 2개를 만드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구의원 선거나 뭐 이 기초의원 선거가 결국에는 이제 거대 정당 공천 받아서 뭐 1-가 뭐 2-가 받으면 또 당선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적대적인 공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딱 그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 대목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요. 이거 어떤 뭐 다른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지방정치, 생활정치만큼은 각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말 그대로 생활정치 현장,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선관위에서 이런 4인 선거를 하라라고 얘기하면은 그 지역에는 무소속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기호 8부 9부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떡하나요? 거대 정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짜고 또는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그 뭘 내명을 뽑습니까? 반 나눠가지고 당신 하나 내 하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이른바 적대적인 공생관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촛불 민심 우리가 아무리 말해본다 이거는 특히 민주당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이니까 칩시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개헌안까지 만들어냈는데 정작에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걸 가지고 나눠먹겠다. 무슨 지방분권을 위해서 맡기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주민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이제 제1야당과 그리고 여당이 거의 반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회 공전하는 거 보세요. 저런 일이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네. 또 중앙에서 무슨 일이 땅 떨어졌다. 중앙에서. 그러면 아래쪽 집합! 그래가지고 결국 아래 그 시의회니 뭐 그 광역단체 의회를 갖다가 둘로 쪼개서 결국 모든 것을 그 발목 잡기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화는 없어지고 대치만 있는 거죠. 이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개선할 방법은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도 개선할 방법이 있었잖아요. 선관위가 제안을 했잖아요. 예. 제안을 했으면은 최소한 다른 데는 몰라도 민주당만큼은 아프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랬잖아요. 예. 그분들이 앞장서는 것이죠. 그분들이 앞장서서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그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앞장서 가지고 나눠먹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없는 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유권자들이 다 100%다 깨어가지고 두 정당에 나눠먹게 해서 나는 누구누구 안 찍어 하면서 다양한 인터넷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 그렇게 하는 유권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결국에는 어째- 예. 지금은 뭐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예, 말씀대로 이게 이제 거대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엉터리로 하고 예. 이번에 공천 잡음이 많았던 이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편한 사람 구청장 시키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걸 좀 심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유권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기호 1번, 2번이 아니라 좀 더 뒷번에 있는 후보자들 또 소수 정당들에 대해서도 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후보의 정책이 우리 삶을 바꾸는 데 더 필요한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수 후보들도 좀 이렇게 단일화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갖다 좀 만들어서 네. 그래서 나오면 안 되나요? 특히나 그 진보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녹색당이든 뭐 네. 민중당이든 다양한 진보 정당들이 있어요. 청년 정당도 있고. 그럼 그런 데서 좀 통일해서 단일 후보를 갖다 좀 한번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내주면 훨씬 더 또 그런 쪽에서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공당에서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뭐 그것도 각 정당에서 고민할 문제인데요. 예. 일단 뭐 이 지방선거라는 게 워낙 이제 뽑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뭐 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한 사람 뽑으니까 관심이 집중되지만 서울에 구청장만 해도 25개가 예. 있고 또 시의원, 구의원까지 뽑기 때문에 서울만 하더라도 사실 뽑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자리들 보면은 뭐 거대 정당 소속도 있지만 뭐 3당, 4당, 5당
뭐 소수정당도 있고 무소속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기 지역에 나오는, 특히 저는 지방자치의 꽃은 기초지방자치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구의원 이런 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뭐 진보정당들이 뭐 중복해서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소수정당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 유권자들께서 좀 이번 선거에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좀 그런 기초지방자치 후보라도 좀 우리 지역에 나온 구청장, 구의원 후보들을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요, 뭐 일단 지방 선거도 문제입니다만 국회 계속 공전하고 있잖아요. 개헌은 물 건너갔죠. 이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뭐 개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대통령이 선언해 놓은 지방 분권이라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임기 내에도 불가능해진다는 거 뭐 아니에요? 임기 내까지는 아직까지 여지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올해 안으로는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올해 안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는 여야가 가닥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개헌안이든 또는 여야가 합의하든 안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국민 의견을 물어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올해 안에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개헌안이 아니라 국회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지금 공전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나가지고 개헌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는 것도 끝났고 어쩌면 이제 남북 문제가 좀 잘 풀려서 문재인 정부가 조금 타이밍은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든 권력 구조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내면은 임기 안에는 잘 할 수 있다고 봐요. 임기 안에는. 근데 문제는 임기 안에서는 그 실행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행력이 없으면 개헌안을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또 선거에 뭐 대선 같은데 이제 매몰되거나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뭐 권력이 뭐 이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선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지나고 나면은 의회 권력을 장악한 정당에서 다른 해줄 리가 없죠.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총선과 제일 중요한 건 총선 때 하면서 내년 정도에 좀 여당이 안을 좀 만들어내서 양보를 하면은 저는 승산 가능성은 배제는 못한다. 그러나 올해 안에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요. 지금 지방선거가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다른 선거와 다르게 찍어야 될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 7장의 투표용지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지금 이번에도 7장 받는 거죠? 어떤 경우는 8장도 있죠. 8장도 있어요? 국회의원 재보선. 재보선. 많죠. 송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송파 유권자들 정말 고생하시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리를 좀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실까요? 이제 7장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8장이 있습니다만 그림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저 있네요. 투표 용지 보시면 1차 투표는 교육감 선거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정당이 없죠. 그다음에 1차 투표할 때는 시도지사, 서울시장 선거하는 거. 그다음에는 또 밑에는 오른쪽에는 구청장.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마포구청장 선거를 1차로 합니다. 그다음에 2차 또 그걸 다 넣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지고 2차 투표할 때는 시도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 구시군 의원, 그다음에 기초와 광역의 비례대표 의원, 비례대표 정당 이렇게 해서 1차, 2차로 해서 모두 7번의 투표를 하고 만약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는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8번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저렇게 많은 장수를 더군다나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8장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무조건 몇 번으로 통일하자,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하자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지방선거의 의미를 그냥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운동 아닐까요? 그게 뭐 일종의 이렇게 한 줄로 쭉 찍는. 한 줄로 찍기. 그런데 묻지마 투표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공천을 정당화해주는, 그리고 그 정당이 반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그냥 자기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이렇게 해서 공천권자들이 그냥 뭐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의적으로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묻지마 투표는 유권자들이 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좀 투표 용지가 많긴 하지만 최소한 자기 지역에 나온 후보자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정책을 비교해보는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직도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어차피 이제 5월 24, 25일 되면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가면은 자기 지역 후보자들을 쉽게 요즘에 다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예. 또 포털 사이트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정보 검색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내가 나온 지역에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정도는 쉽게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가 뭐 7장, 많으면 8장이라는 게 조금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부담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번호만 보고 찍는 건 그 번호 보고 찍는 정당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그 정당들도 자기 정당의 어떤 잘못된 공천 행태 같은 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스스로 혁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할 이유를 없게 만들기 때문에 좀 유권자들께서 그 부분은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 보통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행태라고 해서 그 비회부 투표를 합니다. 쭉 해가지고 야 이번에 잘 됐다 못됐다 서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걸 이제 준봉 투표라고 얘기해요. 나는 1번 쭉 맨 앞에, 2번 쭉, 3번 쭉, 4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열리다 보니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몇 번,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구청장은 몇 번, 또 보니까 광역의 당은 무슨 당, 또 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은 한참 뒤인데 좋아. 이렇게 가지고 서로가 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투표 결과를 보면은 사실 표가 그대로 일치되지 않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비례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 1번이 좋으면 1번 중에서 카가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당이 아니에요. 유권자예요. 아, 카가 아닌데? 인물을 평가하네? 그러면 카가 아니라 나라도, 또 나가지면 다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수 당선된다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런 그 번호 투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권자들이 해야 돼요. 유권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선거 문화를 막 바꿔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한 줄 찍기를 방어하는 그런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감은 정당이 이제 추천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후보는 그냥 후보는 자기가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출마하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네들끼리 지금 뭐 단일화하고 그거는 뭐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그거는 내부적인 방식인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 경쟁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그런 것만 다 된다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후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잖아요. 이 많은데 정당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보수는 보수끼리 뭉쳐라. 지목끼리 뭉쳐라 해가 자기들끼리 투표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공약 보면 이제 알아요. 그래서 굳이 보수 뭉쳐라 해가지고 단일화 된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 기초 의원들이라든가 뭐 기초 단체에서는 정당 추천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교육감을 뽑을 때, 그러니까 정당에 추천이 없는 상태의 이 교육감들 뽑을 때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과거에는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뭐 이런 게 이제 선거 때 이슈가 많이 됐는데 저는 요즘에 좀 유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안전 문제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안전 문제 또 실내 공기질,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의 어떤 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요즘 또 성면 문제도 학교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유권자들께서 좀 학교 안전에 관한 후보자들의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요, 저 교육 내에서, 교육 환경 내에서 그 성범죄자들 퇴출 이런 문제들도 좀 강력하게 좀 하는 교육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의 본질은 결국 교육 활동입니다. 그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고, 뭐 초등학생들 놀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등하교 시간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책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교육감이 우리 교육의 본질에 맞는 어떤 교육 활동을 좀 잘 뒷받침해줄 교육감 후보인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교수님, 우리 지역에 맞는 일꾼을 뽑으려면 이런 포인트를 좀 봐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이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 제일 큰 게 뭐지?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안. 그럼요. 대한민국 전체 현안은 고민을 하시되 그거는 조금 뒤로 물리시고 이 지역에 있는 현안이 뭐가 제일 큰 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옆집만 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경비원 아저씨하고 만나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정말 크구나. 그럼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각 후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은요 인터넷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네. 근데 보니까 기호가 저 뒷번호네. 안대가 아니라 이것도 괜찮아. 또는 앞번호네.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현안을 놓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현안에서 제일 적절한 사람이 당선이 됐다라고 말하면 선거의 문화가요. 그 지역 현안으로 모아집니다. 아니 그런데 지역 이기주의로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기주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땅값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막 찍고. 자, 그거는 유권자들을 조금 높이 죄송합니다. 평가하는 거.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더 안 찍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하 대표님께서 보시는 포인트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건 정당이나 후보자는 누군지, 네. 청년 입장에서는 또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뭐 또 노인 입장에서 노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번 선거 때 내가 투표를 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정당과 후보를 좀 선택하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가급적이면 중앙 정치 이슈 또는 뭐 중앙 이슈와 관련해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보다는 대통령과 가깝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예, 그런 거 정말 그런 건 걷어내고 좀 보시라는 지방자치를 거죠? 망치는 길이고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가 되려면 그런 후보, 그런 정책을 내건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 충분히 이 정보력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 그 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정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번호에 상관없이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